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아침 우리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3,000원으로 만들고 서울 아파트값과 우리 손주들 취업까지 동시에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미군을 이란 하르그섬에 진짜로 집어넣는 순간 대한민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됩니다. 70년대 오일 쇼크가 21세기 버전으로 되돌아와서 우리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서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미국이 축배를 드는 것처럼 보이는 군사작전이 사실은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독배의 뒷감당을 한국 같은 동맹국이 떠안게 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정신 조박사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중동에서 30년 석유 장사를 하신 해외 상사맨 출신이 상무님과 안보기관 출신 강 국장님입니다. 어제 동네 기원에서 두 분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시더군요. 이 상무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 박사, 지금 큰일 났어. 트럼프가 기어이 하르그섬을 건드릴 모양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지상군 투입 카드가 지금 트럼프 책상 위에 진짜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하르그섬이 도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강 국장님이 손으로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르그섬은 이란의 심장이자 최고 급소입니다. 이란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바로 이 작은 섬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란 땅 전역에서 뽑아낸 검은 피 같은 석유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전부 여기로 모여요. 미군이 이곳을 장악해버리면 이란 경제는 그날로 숨통이 끊어집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고 매력적입니다. 이란의 돈줄인 석유만 틀어지면 이란 정권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덜 흘리고 단숨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는 아주 강력한 한방 승부입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이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미국 젊은이들 또 전쟁터에 보내면 정치 생명이 끝장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는 다릅니다. 거래하듯이 말해요. 필요하면 하르그섬에 해병대 넣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상무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이건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치명적인 독배가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르그섬은 태평양처럼 뻥 뚫린 바다가 아니에요. 페르시아만이라는 좁고 갇힌 바다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그 악명 높은 호르무즈 해협 딱 하나뿐이에요. 강 국장님 표현으로는 입구 하나밖에 없는 커다란 욕조 안에 미군 함정이 들어가는 꼴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작정하고 그 욕조 안에 수만 대의 자폭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을 비처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밑에는 수천 개의 기뢰를 깔아버릴 겁니다. 하르그섬을 지키러 들어간 미 해군과 지상군이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려요. 움직일 공간이 좁으니까 한 대 맞으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세계 최강 미군이라도 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이 미군만 공격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바로 바다 건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왕정 국가들로 향할 겁니다. 사우디가 마시는 물 대부분은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담수화 시설에서 나와요. 이란이 이걸 타격해버리면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만 명이 마실 물 없이 죽어가는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되면 당장 우리 유조선들이 갇혀버려요. 우리나라 원유의 70% 이상이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해 들어옵니다. 피 한 방울 안 나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70년대 오일 쇼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 멈추고 물가 뛰고 실업자 속출했죠. 그 악몽이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르그 섬에 미군이 상륙하느냐 마느냐는 결코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식탁 물가와 주식 계좌, 우리 손주 취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오늘 저는 여러분께 끝까지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한번 냉정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가 1억 배럴인데 그중 2천만 배럴, 즉 20%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구멍을 통과합니다.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요? 자동차 엔진 오일이 20% 부족한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꼴입니다. 며칠 못 가서 엔진이 통째로 녹아내리겠죠. 세계 경제가 딱 그 엔진입니다. 이란이 하르그 섬에서 하루에 퍼내는 석유가 150만 배럴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260만 배럴이니까 이란 한 나라 수출량만 막혀도 우리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뛰어도 우리나라 연간 추가 부담이 10조 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기름값 세금을 더 내는 꼴이에요. 트럼프는 이란의 돈줄만 끊으면 간단히 끝날 거라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르그섬 지도를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곳은 태평양처럼 뻥 뚫린 바다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이라는 좁고 갇힌 욕조 깊숙한 곳에 있어요. 수심도 얕아서 미 해군 항공모함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갇힌 최고급 스포츠카를 향해 동네 아이들이 돌팔매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란은 세계 4위 미사일 강국입니다. 사거리 2000km짜리 탄도미사일 수천 기를 지하 벙커에 숨겨놓고 있어요. 하르그 섬을 지키러 들어간 미군이 오히려 거대한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강 국장님이 역사를 들춰보라며 이라크전 얘기를 하셨어요. 1991년 걸프전은 히트앤런, 치고 빠지기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라크전은 히트앤스테이, 치고 머물기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미군 4,000명이 죽고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끝없는 테러와 게릴라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두 차례 오일 쇼크 때 우리는 정말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198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 사막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섭씨 50도 땡볕 아래서 우리 아버지, 삼촌들이 피땀 흘려 도로를 닦고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 절망에서 기적 같은 역전극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울산과 거제가 세계 최대 조선소로 변신하면서 세계 유조선의 30% 이상을 한국이 짓는 나라가 됐어요. 한때는 초대형 LNG 운반선의 70% 이상을 우리가 도맡아 만들었습니다. 바닷길 위에 흐르는 석유와 가스의 강줄기 상당 부분을 우리가 설계하고 용접하고 띄워보낸 겁니다. 여수, 울산, 서산 정유화학단지가 아시아 최대급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350만 배럴이 넘습니다. 국내 소비 260만 배럴 다 쓰고도 남아서 가솔린, 경유, 석유화학 제품까지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일 쇼크의 피해자에서 에너지 가공의 허브로 올라선 언더독 반전 드라마였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여수공단에서 평생을 보내신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면 밤새 플레어스택에서 불기둥이 치솟던 그 시절, 유가가 조금만 요동쳐도 야근을 강요당하던 지독한 현장을 버티고 기술을 훔쳐보고 기록하고 개선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벌이려는 하르그섬 도박은 우리가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정교한 경제 생태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유조선은 발이 묶이고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공사 현장은 올스톱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명줄이 또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또 다른 기회가 보입니다. 2008년 유가가 $140까지 치솟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하르그 섬이 전쟁터가 되면 $200, $250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요. 이때 세계 각국은 에너지 안보를 다시 짜야 합니다. 누구랑 손잡고 유조선, LNG선, 비축기지, 원전, 태양광을 한꺼번에 설계할지 고르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정유, 석유화학, 조선, 배터리, 원전, 재생에너지 기술까지 세트로 갖춘 드문 나라입니다. 축구로 치면 골키퍼부터 스트라이커까지 전 포지션이 다 있는 팀이에요. 바닥에서 시작해 세계 조선과 정유를 제패한 그 DNA가 아직 우리 손과 머릿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1억 배럴입니다. 그중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목구멍을 통과해요. 무려 20%입니다.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엔진 오일이 20%쑥 빠져버리는 꼴입니다. 며칠 못 가서 엔진이 시퍼렇게 달아오르고 통째로 녹아내리겠죠. 우리나라가 1년에 들여오는 원유, LNG, 석탄값을 다 합치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 수준이에요. 이 중 70% 이상이 중동에서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란이 하르그 섬에서 하루에 퍼내는 석오일만 150만 배럴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260만 배럴이니까 이란 한 나라 수출만 막혀도 우리 소비량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거예요. 유가가 배럴당 $10만 올라도 우리나라는 1년에 10조 원을 허공에 날려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기름값 세금을 더 내는 꼴이에요. 휘발유, 경유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장 전기요금, 물류비, 비료값까지 다 따라 올라요. 쌀값, 라면값, 버스비, 병원 난방비까지 줄줄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늘 살아남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우리 수출이 40% 가까이 곤두박질 쳤어요. 공장들이 멈추고 전기가 모자라서 저녁마다 정전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 언론은 한국 경제 끝났다고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중동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던 사막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섭씨 50도 땡볕 아래서 우리 아버지, 삼촌들이 피땀 흘려 도로를 닦고 항구를 건설했어요. 1977년 우리 건설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당시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 중동 사막에서 벌어온 돈이었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세계 조선업의 왕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유조선 수주하러 갈 때 일본 조선소에서 대놓고 비웃었어요. 저 나라가 배를 만들 줄 아느냐, 배가 아니라 깡통 나오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초대형 유조선 LNG 운반선의 60에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울산, 거제, 목포에서 찍어낸 배들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뼈대를 이루어요. 정유와 석유화학도 잊으면 안 됩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우리는 원유를 사와서 겨우 휘발유, 경유로만 팔던 나라였어요. 고급 석유화학 제품은 전부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죠. 울산, 여수, 서산에서 하루에 정제할 수 있는 원유가 350만 배럴이 넘어요. 우리 소비량 260만 배럴을 다 쓰고도 100만 배럴 가까이를 가공해서 다시 수출합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3시에 공장 폭발 사고 나면 땀과 기름 범벅이 된 채로 소방차보다 먼저 달려가던 현장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외국 기술자들 뒤에 서서 노트의 삽질 각도까지 받아 적던 젊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회사들이 핵심 공정을 안 가르쳐 주니까 유리창 밖에서 설비 돌아가는 소리만으로
유량을 짐작하며 하나하나 베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트럼프의 하르그섬 도박이 우리에겐 분명히 위기지만 동시에 또 한 번 언더독 대한민국이 뛰어오를 무대가 열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중동이 불안해지면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를 다시 짭니다. 단순히 기름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름을 어떻게 들여오고 어디에 저장하고 어떤 배로 옮기고 어떤 연료로 바꾸느냐, 이 모든 걸 설계해 줄 에너지 토탈 솔루션 국가를 찾게 됩니다. 축구로 치면 단순히 골만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감독, 전술가, 피지컬 코치까지 한 번에 맡을 수 있는 팀을 찾는 거죠. 원전 수출 경험 있는 나라, 초대형 유조선과 LNG선 만들 수 있는 나라, 정유와 석유 화학 플랜트를 세트로 수출하는 나라, 태양광, 풍력, 배터리까지 전주기를 다 할 수 있는 나라, 이걸 한 군데 모아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언더독이지만 판이 흔들리는 순간 누구보다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조용하지만 무서운 선수라는 걸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도 정작 우리 목줄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에너지 자금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겨우 15%입니다. 나머지 85%를 해외에서 사다 써요. OECD 최하위권입니다.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부터 휘발유까지 목숨줄의 팔하를 남의 집 창고에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위정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일 호르무즈가 막혀서 원유 수입이 끊기면 우리 전략 비축유가 석 달도 못 버팁니다. 석 달 지나면 버스고 화물차고 전부 올스톱이에요. 나라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여의도는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당파 싸움에 누구 특검 한 해 만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하면 극간 권력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관료들의 안일함은 더 끔찍합니다. 제가 아는 정지점장님, 전직 은행지점장님이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조 박사, 우리 공무원들은 위기가 와도 숫자만 보고 눈앞 예산만 보고 진짜 돈 되는 길은 안 본다고. 창원의 한 중소기업 대표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플랜트 핵심 밸브 기술을 개발했는데 국내에서 실증 테스트 한 번 받으려면 규제 서류만 수천 장을 내야 한답니다. 도장이 10개도 넘게 필요해요. 전쟁은 내일 터질지 모르는데 이 규제 푸는 데는 3년이 걸리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가장 뼈아픈 약점입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중동에 화약고에 불을 붙이려는데 포털 메인 뉴스는 온통 연예인 이혼 소식이나 정치인 막말 논란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불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저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정치꾼들과 낡은 규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기어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하르그섬이 타격받고 중동 원유 시설이 잿더미가 되면 전 세계는 당장 바다 위에서 석유와 가스를 캐내고 저장하는 해양 플랜트에 목을 매게 됩니다. 이 바다 위에 정유 공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소들 뿐입니다. 중동 해수담수와 세계 1위급 기업, 초대형 유조선과 LNG선 점유율 1위 조선소들, 정유,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플랜트 회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하 162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하이테크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가진 히든 기업들이 부산과 김해 산업단지에 숨어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 같지만
이들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전 세계 LNG 운반선 건조가 올스톱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곧바로 거품이니 재벌 특혜니 이런 소리부터 나오는 세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총알을 먼저 봐야지 총알 만드는 공장 지붕 페인트 색깔부터 따질 겁니까? 기득권을 까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나라 생존에 꼭 필요한 전략 산업과 진짜 기득권 기생 구조를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멱살 잡고 싸울 때 우리는 그들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무능한 기득권이 밥그릇 싸움할 때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묵묵히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는 기술을 완성해 놓았어요. 위기는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진짜 실력을 드러냅니다. 중동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분노는 접고 냉정하게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르그섬을 둘러싼 이 위기가 한국 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떤 기회가 되는지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 시장 규모가 1년에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유전, 정유, 석유화학, 해양 플랜트, LNG, 원전, 재생에너지를 다 합친 거대한 시장이에요.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 안팎입니다. 그런데 중동이 한번 흔들리면 이 판이 통째로 재편됩니다. 2008년 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를 기억하세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조선 3사 합쳐서 수주 물량이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당시 울산, 거제, 통영 숙소가 모자라서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로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르그섬이 불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중동 국가들은 땅속 석유를 팔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파이프라인이 파괴되면 어떻게든 바다 위에서 석유를 캐고 저장해서 팔아야 해요. 이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에 정유 공장인 해양 플랜트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조선소들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부자 나라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중동 석유에만 목을 매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당장 미국산 셰일가스나 호주산 천연가스를 사와야 합니다. 영하 162도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거대한 배가 수백 척 필요해집니다. 이 LNG 운반선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있어요. 배 한 척에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설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운영과 금융까지 패키지로 수출하는 시대가 옵니다. 한국 기업이 어떤 나라의 원전과 LNG선을 묶어서 공급하고 건설비를 일부 우리 금융권이 대주고 그 대신 20년, 30년 동안 전력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구조를 짜는 거예요. 마치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 발전소를 수출하는 셈입니다. 이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은 설비값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국가 차원의 장기 월세 수입이에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선, 플랜트, 전력, 금융이 동시에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일자리도 달라져요.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삽질하는 시대에서 서울과 부산 관제센터에서 전 세계 에너지 설비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배터리, 전기차, 수소지 기술까지 갖고 있어요. 유가가 오를수록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르그섬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세계의 몸부림은 거세지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은 더 비싸게,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기회를 데리고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나라만이 그 열매를 딴다는 거죠. 하르그섬에 미군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하나는 분명합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앞으로 10년 한국 기업 실적과 우리 경제 판도를 뒤흔들 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지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와 자녀 진로 선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구독자 수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적 관점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하르그섬 도박 과연 승리의 축배가 될까요? 아니면 미국과 세계를 동시에 덮치는 독배가 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두 번의 오일 쇼크와 외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기어이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은 어느 대통령, 어느 재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여러분.